프랑스가 포기했습니다. 독일이 손을 놓았습니다. 일본이 철수했습니다. 세 강대국이 합산 52일에 걸쳐 실패한 호르무즈 길을 제거해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이 내민 12조 원의 특혜를 한국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외무부 중동 북아프리카 위기관리국 참사관 필리프 드 몽클레르입니다. 27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외교관이고,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경험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무시라는 표현이 불편하시다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관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토 중심의 안보 질서, 유럽이 주도하는 중동 외교,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 그것이 저의 전부였고, 한국은 미국이 태평양에 배치해 둔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시아 밖에서 한국 해군이 뭔가를 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의 바다에 위기가 오면 몽클레르 집안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앙리 드 몽클레르는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프랑스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분입니다. 그 위기를 돌파한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으셨고, 그 훈장은 지금도 제 서재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 미셸 드 몽클레르는 걸프전 당시 프랑스군의 페르시아만 소의 작전을 외교적으로 지원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필리프, 중동의 바다가 막히면 그건 우리 집안의 일이다.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의 기뢰가 살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에티엔 발로아 부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티엔은 제 직속 상관이자 20년 넘게 제 앞길을 막아온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그는 아시아 오세아니아국 부국장이었지만 중동 위기가 터질 때마다 관할권을 주장하며 끼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엔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맡겠다고? 좋아. 실패하면 책임은 자네 거야. 자네 할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으면 잘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일이었고 제 집안의 일이었으니까요. 기뢰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호르무즈의 기뢰를 살포한 것까지는 계산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조류였습니다. 호르무즈의 해류는 이란 자신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살포 직후부터 기뢰 상당수가 원래 위치를 벗어나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란 내부 보고서에 찍힌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기뢰 비율이 전체 살포량의 35%를 넘었습니다. 수십 발의 기뢰가 해져 어딘가를 떠다니는데 살포한 당사자도 그 위치를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협상 카드로 쓰려던 기뢰가 오히려 이란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된 것입니다. 저는 즉각 프랑스 해군 소해전 전문팀 파견을 건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소해전의 원조입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100년 넘게 기뢰 탐지와 제거 기술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최신 수중 탐색 드론과 음향 탐지 장비를 갖춘 우리 팀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 장 마르크 르페브르가 배정되었습니다. 장 마르크는 프랑스 해군에서 18년간 소해 작전을 수행한 베테랑이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참사관님, 페르시아만은 저희가 잘합니다. 2주면 끝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된 지 사흘 만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의 조류가 프랑스 팀이 사전에 입력한 해류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탐지 장비가 포착한 신호의 상당수가 해져 안반에서 발생하는 허위 반응이었고, 실제 기뢰와 구분하는 데만 예상보다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장 마르크에게서 온 보고는 점점 길어졌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8일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팀이 처리한 기뢰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허위 반응 처리에 전체 작전 시간의 58%를 소모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마르크가 최종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지 조류 환경이 기존 데이터와 상이합니다. 추가 장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외교관의 눈으로 읽으면 그 문장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철수 건의. 저는 장 마르크에게 전화했습니다. 장 마르크, 솔직하게 말해. 할 수 있어. 없어?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 마르크가 대답했습니다. 참사관님, 장비가 아니라 조건이 문제였습니다. 조건만 맞았다면 저희가 해결했을 겁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엔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독일 연방해군 소해전단은 체계적이기로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해저를 격자 형태로 나눠 한 구역씩 단계적으로 탐색하는 방식으로 초반 2주간 전체 살포량의 약 40%를 처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되겠구나. 하지만 23일차에 독일 팀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남아있는 구역은 현재 저희 장비의 운용 한계를 벗어납니다. 조류에 의해 이동한 기뢰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을 가진 독일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60%는 독일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일본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출신 소해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고 과거 걸프전 이후 페르시아만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초기 탐색에서 독일이 처리하지 못한 구역 일부에서 추가 기뢰를 탐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영에 경계선 밖으로 흘러간 기뢰들의 처리 문제에서 작전 권한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제적 승인 절차가 필요했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팀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1일 만에 일본도 손을 들었습니다. 세 나라가 차례로 실패했습니다. 합산 52일. 처리된 기뢰는 전체의 40%뿐이었습니다. 나머지 60%가 호르무즈에 해저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조류에 휩쓸려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협상 시한은 21일 남았습니다. 에티엔이 전화했습니다. 봤나 필리프. 유럽이 못했으면 아무도 못하는 거야. 프랑스가 실패했는데 누가 하겠어. 미국한테 시한 연장을 요청하게.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집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동의 바다가 막히면 그건 우리 집안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는 막힌 채로 있었고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소해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직접 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은 장비 노후화 문제로 현장 투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역량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한 줄의 데이터에 눈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해전 전력. 처음에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 관심 받기였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그 항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은 독자 설계와 자국 기술로 건조한 함정이었고 탑재된 복합 탐지 체계는 저주파 음향 탐지와 자기 이상 탐지를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호 분석 시스템. 탐지 장비가 포착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기뢰화해줘 안반, 침전물을 구분해내는 이 시스템은 프랑스 팀이 작전 내내 발목이 잡혔던 허위 반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허위 반응 구분 정확도 96.4%.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서해는 세계에서 조류 변화가 가장 극심한 해역 중 하나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최대 10m에 달하고 조류 방향이 하루에도 수차례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 극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소해 훈련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서해의 평균 조류 속도는 초당 1m에서 2.5m, 호르무즈 해협의 평균 조류 속도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소해 장비의 운용 수심은 250m, 호르무즈의 평균 수심은 55m. 한국 장비에게는 오히려 여유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허위 반응에 발목이 잡힐 때 한국은 AI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독일이 조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한국은 수십 년간 그 조류 속에서 훈련해 왔습니다. 일본이 영해 문제로 막혔을 때 한국은 국제협력에 능숙한 외교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티엔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을 투입해야 합니다. 에티엔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3초간 저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 한국. 극동의 조선소 노동자들한테 유럽 해군의 영역을 맡기자고. 필리프, 자네 정신이 나간 거야?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소해전 전력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에티엔은 화면을 훑어보더니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숫자가 뭘 증명하나? 현장은 다르다고. 프랑스가 못한 걸 한국이 한다. 자네가 지금 프랑스 해군을 모욕하는 거야. 부국장님, 지금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협상 시한이 21일 남았습니다. 해답이 없으면 호르무즈는 계속 막혀 있고 하루 47억 달러씩 세계 경제가 불타고 있습니다. 에티엔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좋아. 자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대신 조건이 있어. 한국이 실패하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직서를 쓰게. 그리고 자네 할아버지 이름을 더 이상 이 건물에서 꺼내지 마. 가슴 한가운데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에티엔은 정확히 제가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에티엔을 우회해 장관실에 직접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소해전 전력 분석, 호르무즈 환경과의 적합성, 투입 시 예상 성과. 48시간 뒤 장관실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측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접촉은 제3국을 경유한 간접 채널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외교가 아닌 탐색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27년 외교관 경력이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호르무즈 통행 우선권, 이란과의 에너지 교역 보장, 중동 방산시장 진출 지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미리 준비해둬야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나흘 만에 한국 측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이 던진 질문은 단 2가지였습니다. 현재 기뢰 살포 구역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가? 작업 인력의 현장 접근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행료 문제도, 외교적 반대 급부도, 경제적 보상도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겨진 조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어서 전달된 한국 측의 최종 입장은 그 의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기뢰 제거는 국제해상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작업입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80억 원에 달하는 작업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건 제로. 27년 외교관 경력에서 조건 없는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조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안의 뒤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었고, 모든 친절의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7년간 제가 배워온 세계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메시지에는 그 어떤 계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건이 가장 무서운 조건이니까요. 에티엔에게 한국 측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에티엔은 메시지를 읽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없다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분명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아시아 놈들은 항상 그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쥐고 있지. 저는 에티엔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27년간의 경험이 에티엔의 편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 한국 팀 투입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손을 빌린다는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협상 시한은 줄어들고 있었고 기뢰는 여전히 호르무즈를 막고 있었으니까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응답은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요청 수락, 출발 준비 완료, 도착 예정일 통보, 길고 복잡한 추가 협상도 조건 수정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하루 이른 날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를 향해 출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내보냈고 BBC가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손을 놓은 작업에 한국이 뛰어들었다는 것, 그것도 자국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빠르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엔이 또 전화했습니다. 언론이 난리야. 프랑스가 실패하고 한국이 들어갔다는 기사가 일면이야. 자네 때문에 프랑스 해군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어. 한국이 성공하면 프랑스 체면이 뭐가 되는지 생각해봤어. 저는 에티엔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중요한 건 프랑스의 체면이 아니라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에티엔이 먼저 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11일이 27년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편견의 벽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날 저는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팀이었고 제 경력을 걸었으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호르무즈의 공기는 뜨겁고 짠맛이 났습니다. 수면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 바다 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함정 하나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프랑스 팀이 투입했던 소해함보다 한 등급 아래의 크기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장 마르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걸로 한다고요?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 마르크는 프랑스 팀이 철수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자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팀의 작업을 감시하라는 에티엔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에티엔은 한국이 실패하는 장면을 기록해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정에서 내린 한국 측 작전 책임자가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27년 동안 수천 번의 악수를 해온 외교관의 습관이었습니다. 악수의 색이, 눈동자의 움직임, 입꼬리의 각도, 그 모든 것에서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읽을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교적 계산도, 경쟁심도, 우월감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하러 왔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눈. 저는 그런 종류의 눈빛을 외교의 세계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도착 당일 오후부터 바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장비를 풀고 현장 환경을 점검하고 규례 살포, 구역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군더더기 없이 수행했고 지시와 확인이 짧고 정확하게 오갔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작전 시작 전에 보통 2시간짜리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 팀은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행동에 쓰고 있었습니다. 장 마르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참사관님, 저 사람들 브리핑도 안 하고 바로 뛰어드네요. 절차가 없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모르겠군요. 저는 장 마르크의 말에 대답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장비 세팅이 완료되고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같은 작업에 이틀을 썼다는 것을 장 마르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의 작업 공간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작업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에티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첫날 상황은 어때? 도착 4시간 만에 장비 세팅을 끝내고 바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날이니까 기세가 좋은 거겠지. 지켜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팀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이미 탐색했던 구역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 자신들의 AI, 신호 분석 시스템에 통과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나라가 남긴 탐색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한국 측 작전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탐색이 완료된 구역을 왜 다시 분석하는 겁니까?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프랑스가 끝냈다고 보고한 구역, 독일이 안전하다고 판정한 구역을 한국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반나절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측 작전 책임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참사관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팀이 탐색 완료로 표시한 구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점 7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AI 시스템이 프랑스 팀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허위 반응으로 분류되어 넘어간 신호 중 7개가 실제 기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안전하다고 선언한 바다에 기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7발. 만약 그 구역을 유조선이 통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장 마르크에게 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3초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데이터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장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또 변명. 저는 장 마르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그 7발의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즉각 해당 구역에 원격 조종 수중 탐색 기기와 자율형 수중 기기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두 기기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구역을 교차 탐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이 해저를 격자로 나눠 한 구역씩 순차적으로 탐색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병렬 탐색, 동시 다발, 속도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완료 구역에서 기뢰 7발이 추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독일 연방해군 소해전단 단장 클라우스 베버가 한국팀의 작업을 직접 시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한국팀의 작업 과정을 지켜본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몽클레르 참사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격자 탐색에 6주를 쓴 구역을 한국은 3일 만에 재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이건 장비의 차이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독일군 장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존심의 나라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독일이 인정했습니다. 에티엔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완료 구역에서 기뢰 7발 추가 발견, 독일 단장의 인정 발언을 포함해서 에티엔은 5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 중간 성적이 좋다고 최종 성적이 좋으란 법은 없어. 한국이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야. 에티엔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에티엔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실패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이라는 것을. 작업 3일째부터 한국팀은 가장 어려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조류에 떠내려간 기뢰들을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전부 한계를 인정한 구간이었습니다. 원래 살포 구역을 벗어나 조류를 따라 이동한 기뢰들은 위치 예측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 구간에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류 패턴 데이터와 기뢰 살포 시점의 해류 방향, 수온과 염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뢰의 이동 경로를 역산하는 모델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간 서해에서 축적한 조류 환경 데이터가 그 역산 모델의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델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서해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예측 구역 내 기뢰 탐지 적중률이 87%입니다. 호르무즈 조류와 서해 조류의 구조적 유사성을 감안하면 현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7%. 프랑스 팀의 탐지 장비가 호르무즈에서 보인 유효 탐지율이 34%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역산 모델이 예측한 구역에서 기뢰가 연속으로 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팀이 영해 경계 문제로 포기했던 외곽 구역에서도 한국팀은 국제협력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작업 권한을 확보한 뒤 탐색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이 절차에 발이 묶여있던 동안 한국은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 복도에서 일본 외무성 참사관 하나다를 만났습니다. 일본 팀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해 현장에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다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몽클레르 참사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하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하나다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서해에서 수십 년 훈련한 한국 해군의 소의 역량은 우리의 상자위대를 넘어섰습니다. 조류를 읽는 능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호르무즈의 조류를 적으로 봤지만 한국은 조류를 읽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다의 얼굴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작업 5일째 전체 기뢰의 65%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 나라가 52일에 걸쳐 40%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에티엔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에티엔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머지 35%가 더 어려운 구간이라고 했잖아. 한국도 거기서 막힐 수 있어. 저는 에티엔이 한국의 실패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사람, 프랑스의 이익보다 자기 자존심이 앞서는 사람, 27년 외교관 생활에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지만 에티엔처럼 노골적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작업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보고에서 전체 기뢰의 78%가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비교적 안정된 마음으로 현장 지휘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시한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었고 처음으로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현장 연락 장교의 목소리였는데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서류에서 손을 뗐습니다. 참사관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온몸에 혈액이 한 번에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구역 인근에서 잔류 기뢰의 위치를 추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이란 측 보조 요원 라이드 모사대기가 수중 탐색 기기의 케이블을 정리하는 보조 작업을 맡고 있었는데 인근에서 처리 중이던 기뢰의 잔류 충격파가 예상보다 넓은 범위로 전달되면서 그가 균형을 잃고 장비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 때 라이드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진 것이 확인되었고 이마 부분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팀이 한 것은 저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측 작전 책임자는 라이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즉각 전체 작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수중에 투입된 모든 탐색 기기를 회수하고 진행 중이던 모든 처리 작업을 멈췄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작업 전면 중단. 부상자 처치 우선. 그 선언이 떨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8초였습니다. 8초.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기까지 8초. 저는 그 8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가 이미 그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군의관이 즉각 라이드에게 달려갔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라이드는 페르시아어만 할 줄 알았고 한국 군의관은 페르시아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라이드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손이 전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이드의 얼굴에서 고통의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의관은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두부 출혈을 지혈하고 활력 징후를 체크하는 과정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대원 2명이 라이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치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바다에서 다친 낯선 나라의 병사 곁에 그들은 이유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15m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팀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부상자를 후송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인원은 작업을 계속했을 겁니다. 기회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으니까요. 시간은 돈이고 돈은 국익이며 국익이 개인보다 앞선다는 것이 유럽 외교의 문법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략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장 마르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장 마르크는 한국 대원들이 라이드 곁에 앉아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 첫날 저걸로 한다고요. 라고 비웃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 마르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장 마르크가 한국팀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한국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엔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부상자 발생 사실, 한국팀의 전면 작업 중단, 군의관의 응급 처치 과정을 포함해서 에티엔은 보고를 듣더니 5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 중단되면 그만큼 밀리는 거 아닌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일정을 묻는 사람. 이것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상자 이송이 완료되는 대로 작업이 재개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의 석양이 수면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간 외교의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저는 국가와 국익이라는 단어를 수천 번 사용했습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국익이었고 모든 행동의 목적은 국가였습니다. 개인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부속품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국익 계산도 전략적 판단도 아닌 사람이 다쳤으니까 멈추는 것.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저에게는 27년 외교관 인생을 관통하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란 보조 대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의관이 라이드의 손을 잡고 통역 없이도 눈빛으로 안심시키는 장면을 본 이후 이란 대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이란 대원이 동료에게 작게 말하는 것을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인 것 같다. 적도 아군도 아닌 사이에서 아무 보상 없이 자국 비용을 써가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란 병사가 우리 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이드는 응급처치 이후 육상의료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한국 군의관은 이송 직전까지 라이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송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지시 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이란 의료진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송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군의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라이드가 이송된 지 3시간 뒤
한국팀은 조용히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별도의 선언도 요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라이드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팀에게 작업 중단은 순수한 금전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미 380억 원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작업이 중단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협상 시한까지의 일정도 빠듯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8초 만에 멈춘 사람들. 프랑스 외무부에서 27년을 일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비용 대비 효과로 계산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교란 결국 국가 이익의 극대화이고 모든 행위는 그 틀 안에서 정당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 세계관에 오늘 한 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혁명적인 그 원칙이 만든 균열이었습니다. 라이드 사고 이후 한국팀의 작업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작업을 이어갔고 탐색 기기 투입수를 늘렸으며 구역별 탐색 주기도 단축했습니다. 하루 공백을 만회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차를 생략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기뢰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중 상태 확인, 신관 분석, 처리 방식 결정, 안전구역 확보, 최종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정해진 순서대로 밟았습니다. 빠르되 정확하게. 그것이 한국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원칙이었습니다. 8일째 80%, 9일째 90%, 10일째 9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에티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에티엔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아마 파리의 사무실에서 이 숫자들을 보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라이드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수술 없이 고정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두부 출혈도 한국 군의관의 초기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지혈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작업 11일째 오전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탐지 및 제거 작업 완료. 호르무즈 전 구역 안전 확인.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1일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이 합산 52일에 걸쳐 40%만 처리하고 손을 들었던 작업을 한국은 11일 만에 전 구역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탐지 완료 구역 100%, 잔존 기뢰 제로. 보고서에 찍힌 숫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해군 전문팀이 독립적으로 재탐색한 결과도 한국팀의 보고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식 확인이 완료되자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전 구역에 대한 항행 안전을 선포했습니다. 수십일간 멈춰있던 바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날 저는 선착장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해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바다를 다시 열어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에즈를 열었듯이 한국이 호르무즈를 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프랑스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고 한국은 아무 이름도 걸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철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장비를 수습하는 모습은 도착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돌아간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 3대가 쌓아온 자부심이 11일 만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씻겨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27년간 제 세계관을 지배해 온 유럽 중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 호르무즈의 뜨거운 바람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린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27년 외교관인 저까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장은 제가 지금껏 들어가 본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외교 협상의 자리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깔려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각국 대표단의 표정,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미묘한 몸짓. 저는 그런 자리에 수백 번 앉아본 외교관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협상장은 달랐습니다. 평소의 외교적 긴장감 위에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참고 있다는 묘한 압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가 협상장 한쪽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카메라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 대표단도, 이란 대표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렌즈가 한국 대표단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티엔도 같은 줄에 있었습니다. 에티엔은 아침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직접 날아온 것은 이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겠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입술은 일치선이었습니다. 이란 측 수석 대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이 전달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길의 사태에서 이란이 처한 어려움,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의 노력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준 한국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의 공식 제안이 선언되었습니다. 한국 선박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연구, 무료 통행권 부여. 이란이 관할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 선박이 영구적으로 어떠한 통행료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4,200억 원, 30년 환산 1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혜택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이었습니다. 협상장 안에 있는 각국 대표단들이 일제히 한국 대표단석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메라들도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도 숨을 참은 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라이드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던 그 사람들이 380억 원을 자비로 쓰면서 조건 하나 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나는 동작부터 발언대로 걸어가는 걸음까지 모든 움직임이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발언대 앞에 선 그는 준비한 서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협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협상장이 순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춘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UN 해양법 협약에 의거하여 국제통항권이 보장된 해역입니다. 이 바다는 이란만의 바다도 어느 특정 국가만의 바다도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이 자유롭게 그리고 동등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인류 공동의 항로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협상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기뢰 제거 작업에 참여한 것은 특정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가 다시 모든 나라에게 열려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혼자만이 무료 통행의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작업에 참여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든 사람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기 온 것이지 혜택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협상장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협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립한 채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옆자리를 보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 프랑스 대표단 전원이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조 6천억 원을 거절하는 나라. 그 금액이면 프랑스 외무부 연간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가 원칙이라는 것. 외교의 세계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익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것이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이 말한 원칙은 포장지가 아니었습니다. 380억 원을 자비로 쓰고 11일 동안 목숨을 걸고 부상자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지막에 12조 원을 거절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원칙은 진짜였습니다. 에티엔을 봤습니다. 에티엔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한국 대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도
비아냥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극동의 조선소 노동자들이라고 비웃던 그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에티엔의 그 침묵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정이었습니다. 미국 중동 특사가 협상이 종료된 뒤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협상에서 늘 주도권을 쥐려 하는 미국이 이날만큼은 조용히 한국의 발언을 들었고 그 뒤에 스스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원칙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BBC는 호르무즈의 기적을 만든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태 전체를 조망하는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NHK는 한국 대표의 발언 전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반복 방송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한국이 중동 외교 지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대표의 발언 영상이 하루 만에 수천만 건의 조회를 기록하며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자막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바다를 열어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게 바다를 열어준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사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힘으로 얻는 존경과 품격으로 얻는 존경은 다릅니다. 오늘 한국이 얻은 것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도착 첫날 아무런 감정 없이 악수를 건넨 한국 작전 책임자의 눈빛,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던 작업실의 불빛, 프랑스가 끝냈다고 한 구역에서 발견된 길의 7발, 독일 단장의 인정, 일본 참사관의 고백, 라이드의 손을 잡아주던 군의관, 8초 만에 모든 것을 멈춘 결단, 조용히 돌아서 걸어간 장 마르크의 뒷모습, 12조 원을 거절하는 한국 대표의 담담한 목소리, 그리고 에티엔의 침묵.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정면 벽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배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 할아버지는 그 사진 속에서 프랑스 외교관의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버지의 사진. 걸프전 당시 페르시아만 프랑스 해군 기지에서 찍은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에즈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걸프전을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호르무즈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길의 사태 대응 경과 및 교훈. 보고서의 말미에 저는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 파트너가 아닌 글로벌 해양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행동하는 외교, 사람을 전략보다 앞에 두는 가치관, 그리고 12조 원의 혜택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품격. 이 세 가지는 프랑스가 중동 외교에서 100년간 추구해왔으나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모니터를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필리프,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강함이 있구나. 맞습니다, 할아버지. 강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강함과 원칙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강함. 저는 27년을 전자의 강함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후자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호르무즈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주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동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프랑스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이번 일을 직접 겪은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도 아셨으면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노자는 이것을 상선약수라 불렀습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호르무즈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고 가장 큰 보상을 거절하고 가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상으로 감동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프랑스 외교관이 직접 겪은 호르무즈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새 강대국이 실패한 바다를 열고도 12조 원을 거절한 나라.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